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2024년 1회 CBT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그 1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또 2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2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 한 6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번 1회에 대한 의견은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되는 이런 체감 난이도를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비율, 우리가 기출 문제라는 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그대로 뭐 문제나 보기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는 비율들이 어쨌든 이전 시험에서 조금 높았다면 이번 CBT를 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변형을 많이 한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비율이 약 한 20% 정도 한 과목당 한 4문제, 많으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문제와 답만 가지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응용 부분들, 기출 문제를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이 한 60%, 한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와 답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이론의 바탕으로 한 공부를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도 문제와 답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교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 해도 문제와 답이 아닌 해설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문제와 난이도 조절 문제가 약 한 4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요 패턴은 뭐 기존에도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합격률을 조절을 해야 되고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난이도가 A, B, C, D 뭐 2등급이라면 최상위 난이도의 어떤 등급들을 이제 출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이렇게 이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뭐 난이도 조절이나 아예 새로운 문제들은 기출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신기술이지만 다음에는 또 어차피 기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모든 시험은 똑같습니다.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많이 소화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어쨌든 CBT 시험을 하면서 이런 이제 수검자 입장에서 이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시험 후에 이 점수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내가 답을 만약에 제출을 바로 하면 함과 동시에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교시별로 몇 개가 정답을 맞췄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보시고 내가 합격이 됐구나 안 됐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20문제씩 시험을 보죠. 20문제씩 시험을 보는데 각각 20문제씩을 보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그래서 1과목 정보전송 이론 보고 뭐 네트워크 보고 저장을 쭉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몇 문제를 체크했는지 체크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BT 같은 경우는 검토하고 검증하려면 종이를 넘겨봐야 되고 다시 이런 좀 반복적인 게 필요하고 마킹을 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CBT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좀 없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CBT는 총
3번을 시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3번. 그래서 처음에 한번 전체 100문제를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0문제를 다 풀어서 약 한 50% 정도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풀어보면 한 50% 정도는 내가 아는 문제 내에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정답 체크를 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풀 때 30%를 풀고 또 세 번째 풀 때 한 20%를 이렇게 3번을 풀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을 풀 때 이거를 각각 클릭을 해서 다시 풀 수가 있어서 PBT 시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데 좀 장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그래서 한 번에 다 풀어서 30분 만에 시험을 보시고 나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1회 첫 번째 때 이제 시험을 보기는 했는데, 이제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왜 3번을 풀어보라고 하냐면요. 이 정보 전송 일반에서 나왔던 문제가 뒤에 시스템 응용이라든가 네트워크에도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약간 판단이 어려웠던 문제를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풀지 말고 최소한 3번에 걸쳐서 푸는 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CBT 시험은 이렇게 시험 보는 게 그래도 기존 PBP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는 거, 응용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이런 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 복귀가 안 된다는 거. 좀 이제 문제가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복귀가 어렵다는 거. 물론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이런 뉘앙스로 시험이 나왔구나라는 정도지, 이걸 100% 복귀한다는 건 이제 거의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복귀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바로바로 합격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왜냐면 수험자별로 날짜별로 문제가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3개 시험장의 시험장별로 수준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약간 조절할지도 이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진 이런 그분들이 그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1회 시험을 보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신 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이나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좀 쉬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모든 수험생이 이제 동일한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어느 날은 좀 쉽다, 어느 날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여러 취합을 해보면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동일한 난이도라는 그 기준 하에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 유형이 이제 어떤 시기냐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23년도 이제 4회 문제인데요. 자, FDMA 주파수 다중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기출 문제. 인접 채널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한다. 전송 매체 유효 대역폭이 클 때 가능하다. 진폭 주파수 위상 변조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답이 어쨌든 2번이 되겠죠. 2번. 왜냐면 FDMA 같은 경우는 뭔가 FDMA는 X축이 주파수라고 봤을 때 이렇게 사용자를 유저 1, 유저 2, 유저 3를 이렇게 주파수로 구분을 하는 거고, 주파수를
이렇게 여러 사용자가 분할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과 주파수가 아니고 주파수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거는 CDMA 방식이죠. CDMA는 시간과 주파수를 모두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자, 문제는 같고요. 문제는 같고 인접 채널 채널 간의 인접 채널 간섭 또는 동일 채널 간섭이 발생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주파수를 공유하여 다중화한다. 이제 이때는 2번이 틀렸는데 2번을 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답으로 바꿔 버린 거죠. 그다음에 전송 매체의 채널 대역폭이 클수록 많은 채널을 수용할 수 있다. 자, 유효 대역폭이 클 때 가능하다를 이런 식으로 또 문구를 이제 바꿔 버렸죠. 그다음에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방식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까? 여기서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폭 변조 및 주파수 변조 방식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를 줬기 때문에 답은 자 4번이 돼버렸습니다. 4번. 그러니까 보기도 바꾸고 보기의 내용도 바꾸고 그다음에 정답도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FDA 우리가 접속의 종류, 다중 접속의 종류 FDMA, CDMA, TDMA. 최근에는 또 뭐도 있어요? OFDMA의 요 네 개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없으면 이 응용 문제에서 답을 좀 선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내가 틀리지 않고 맞추려면 각각에 대해서 좀 그 약간의 이론적인 공부가 좀 뒷받침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응용이라는 개념은 뭐 이게 다 뭐 절대적으로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보기와 답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바꾸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응용 문제에서 좀 난해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물론 이론하고 문제 풀고 다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출 문제 공부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시간적인 또 너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문제와 기출 문제만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론 없이 물론 근데 대신에 문제와 답만 절대 보시면 안 되고 그 밑에 어떤 해설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교재들도 좀 뭐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요. 해설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체크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치 최소한 5년 물론 뭐 10년 뭐 이상 더 보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5년 정도의 문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목당 첫 문제에서 약 한 1200문제 아니 첫 문제가 아니고 과목당 약 한 200에서 한 300문제 정도 됩니다. 이제 과목당 이게 5년치 1년에 한 60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동일한 문제 기출 문제 다 빼고 나면 한 2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년치에 250문제 이제 과목당입니다. 과목당 자 250문제 정도는 문제와 답 그리고 이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어쨌든 무난하게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또 나중에 실기를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최소한 약 120에서 한 150시간 정도는 좀 이 기사 시험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뭐 물론 합격도 중요해요. 합격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격을 가지고 나중에 업무도 하셔야 되는 거고 좀 더 뭐
뭐 이렇게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향후에 뭐 기술사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더 우리 120에서 한 150시간이면 최소한 한 40에서 50일 정도거든요. 이 정도를 좀 투자하셔서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 한 60일 정도 남았죠. 이제 2회 시험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가장 기본이 5년 정도. 왜 5년을 선택드렸냐? 한 200에서 250문제 정도. 그러면 5과목이면 전체가 한 1200제 정도 될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잘 소화할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5년 이상, 10년 뭐 하시면 더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한 250문제, 한 5년에서 6년 사이 문제 정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우리가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CDMA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TDMA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FDMA 방식도 있습니다. FDMA. 그래서 머릿속에 공부를 하실 때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이게 머릿속에도 많이 남고 그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연상된 걸 보기를 읽으실 때 하나하나씩 보시면 훨씬 더 이런 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건 주파수는 뭐예요? FDMA는 이 사용자를 여기는 F1, F2, F3 주파수 축이 이제 F가 주파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간 여기는 사용자 1번,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각 사용자별로 주파수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주파수가 당연히 넓으면 넓을수록 뭐예요? 채널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채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용자를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 축 안에서 이걸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자, 근데 이제 FDMA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이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이렇게 요 F1과 F2면 이제 인접 채널 간섭이죠. 채널 간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가드 밴드가 꼭 이제 두 개 사이를 띄워주는 걸 우리가 가드 밴드라고 하니까 이런 가드 밴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 그림만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 보시면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TDMA 같은 경우 여기가 주파수고 시간이라면 요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시간으로. 그래서 여기는 유저 1, 유저 2, 유저 3. 그래서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얼마씩요? 뭐 예를 들면 20ms씩 예를 들면 이렇게 시간으로 할당을 해 준 겁니다. 시간으로. 그러니까 주파수하고는 별개로 여기 시간으로 별도로 이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TDMA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 분할 멀티플 억세스니까요. 자, 근데 CDMA는 뭔가요? CDMA는 주파수와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코드가 들어갑니다. 코드. 그래서 사용자를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사용자는 0110이라는 코드를 쓰고요. 여기 두 번째 사용자는 1110이라는 코드를 쓰고 여기 세 번째 사용자는 1100. 자, 이렇게 서로 코드를 다르게 써서 사용자를 구분을 하는 게 이 CDMA 방식입니다. CDMA.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와 시간을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 C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각각 그려 보시면 물론 이 안에서 이제 보기를 아주 다양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림과 표 같은 걸 많이 그려보시면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요. 오래 남고 이걸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도 이 개념을 가지고 보기를 읽어보시면 그래도 많이 좀 접근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FDMA의 변형인 OFDMA입니다. OFDMA. 그래서 FDMA의 가장 큰 단점이 이 가드밴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 주파수 안에서 사용자를 그만큼 많이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드밴드를 꼭 써야 되니까. 그래서 OFDMA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F 주파수고 여기가 시간이라면 각각의 캐리어를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겹쳐요. 자,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가 F1, F2, 자, FN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채널 간의 간섭이 발생을 하니까 가드밴드가 필요했는데 OFDMA는 간섭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여기 앞에 O가 뭐냐면요. 오쏘고날입니다. 오쏘고날. 오쏘고날. 그래서 직교한다는 개념이에요. 직교. 그래서 F1과 F2가 서로 직교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직교. 그래서 직교라는 개념은 두 수를 고불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수를 F1과 F2를 고불해서 적분을 했는데 이 값이 제로가 나오면요. 제로가 나오면 F1과 F2는 서로 직교한다고 합니다. 직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직교하게 만들어 주면 간섭이 발생을 해도 수신기에서 얘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OFDMA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봐도 여기는 채널을 3개밖에 할당을 못했지만 벌써 OFDMA는 요 안에서 뭐예요? 5개 정도, 예를 들면 5개 정도의 채널을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OFDM은 FDMA 대비 OFDMA는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이 채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중 접속 기술, 지금 FDMA, TDMA, CDMA, OFDMA까지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필기 문제에서 낸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최소한 4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5과목이잖아요. 그죠? 5과목에서 모든 개념 안에 다 이 다중 접속기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많게는 한 4문제, 그다음에 2문제에서 3문제는 요 개념 안에서 각각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그런데 250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씩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이게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이제 60일 남은 이제 6월 2회 시험은 6월 3일, 7일 날 접수를 해서 시험은 총 15일간 시험을 봅니다. 15일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를 보는 거죠. 15일간. 그래서 전국 한 10개 CBT 시험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날에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1시 반부터 시험을 보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총 이게 한 과목당 이제 30분씩이니까 요걸 나중에 이제 시험 접수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 30일 한 시험 한 30일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지를 한번 더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와 보기만 이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한 문제씩 최소한 5년 치면은 과목당 한 200에서 250문제 정도씩은 우리 그 대학 노트 같은 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너무 글씨만 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을 가지고 연상을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 쉽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꼭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수도 스터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수도에서 주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60일 전략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 스터디에서는 이제 개념 잡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선지국밥이라고 해서 이제 OX 문제를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이제 보기 없이 이게 맞냐 틀리냐 OX 문제를 이제 여러 번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실전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목당 한 250문제 정도 되는 것만 좀 모아놓은 실전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가 한 과목당 한 10강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지 OX는 한 100개 정도 해서 한 2강 정도 됩니다. 2강. 과목당입니다. 과목당. 그리고 실전 문제는 과목당 한 250문제씩 해서 총 한 10강. 뭐 한 강이 뭐 한 50분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2015년부터 이제 교재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만약에 그 이전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고 싶으시면 이 기출 문제를 교재에서 이제 푸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이제 시험 보기 한 2, 3일 전부터는 실제로 CBT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BT 실전 문제를 한 5회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 그다음에 응용 문제들을 좀 섞어서 CBT 시험을 한 5번 정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대로 좀 잘 찬찬히 준비를 좀 하시면 뭐 필기 이후에 이제 실기까지 바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해서 총 120시간에서 한 150시간 정도는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출제 기관에서도 한 그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투자를 좀 꼭 하시면 좋겠고요. 뭐 수도 스터디가 됐든 기출 문제와 보기가 있는 교재를 공부하시든 꼭 문제와 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잘 짚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시험은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은 한 번에 끝내는 거면서 우리가 1회 시험을 봤으면 1회 실기까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이거를 1회에 합격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또 시간도 또 그만큼 많이 가니까 좀 집중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120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서 120에서 150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서 바로 한 번에 끝내야만 그죠? 내가 목표하는 일단 자격증을 이건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자격증이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게 취득이 안 되면 또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집중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서 한 번에 원샷 원킬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출 문제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최대한 기출 문제에 익숙하게 하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틀리면 그건 2개가 틀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는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지선다니까요.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는 어쨌든 문제 안에서요. 이론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뭐 그냥 그 우리가 특히나 또 통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요즘에 매점이나 가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죠. 키오스크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대폰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많이 집에서 보시는 IPTV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OTT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OTT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내용들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문제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두렵거나 이걸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치 그다음에 200에서 250문제 정도, 그다음에 한 120시간 정도는 내가 좀 투자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물론 온라인 강의를 이제 수강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문제와 답과 해설이 있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문제와 답만 아닌 해설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풀지 마시고 꼭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풀어 보셔라는 거. 그거는 제가 다시 꼭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일단 지금 남은 60일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어쨌든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일단 전념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꼭 있으실 거니까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공부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2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